상법을 개정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개혁주의자고 자본시장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반개혁주의자처럼 돼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주주보호 원칙을 어떻게 늘 수 있느냐, 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180석 야당이 이거를 매운맛 버전을 지금 해놓은 이상 정치적으로 거기서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다 그렇게 해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충실우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건 큰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액션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업의 거버넌스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큰 변화는 거니까 대행이 그거를 하기 어렵다라는 스탠스를 취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리스펙트해요. 다만 이 이슈는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이슈니까 우리가 정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끌고 가려면 좀 더 합리적으로 담론을 만들어갖고 형사처벌 완화라든가 이것들이 주는 부작용을 어떻게 낮출지와 관련된 것들을 끌고 가는 게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할 자세라고 생각한 거고. 예, 3프로TV가 준비한 특별 인터뷰. 오늘은 정말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권프로고요. 네, 저는 2%입니다. 김프로입니다. 예, 오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금융권에 약간 떠는 것 같다? 좀 무섭습니다. 제가 원래 겁이 좀 많잖아요. 금융권의 풍나? 쾌도난마? 뭔가 금융이라는 딱딱하고 복잡한 영역에서 정말 시원시원하게 문제도 해결하시고 뭐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면서 금융권 분들은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국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기도 하는 바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습니까? 왜 금융감독원장을 하셨는지 저는 항상 그게 미스테리였어요. 되게 이제 저도 20년 동안 일종의 권력기관 내지는 사정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따내는 이제 해왔는데 20년이나 이제 공직생활 했으면 저도 조금 뭐 평일날 등산도 다니고 약간 그런 마음도 좀 있어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건데. 그걸 잘못 생각하시면 금융감독원장도 그 자리는 아닌데. 네. 이제 그렇게 그만두게 됐고 중간에 전 직장과 되게 색깔이 비슷한 그런 종류의 이제 그런 뭐 공직 얘기들을 누가 이렇게 좀 하시길래 제가 그럴 것 같으면 거기 계속 있었지. 다만 저는 좀 한 2, 3년 정도는 민간에서 경험을 좀 쌓고 싶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몇 가지 얘기가 있다 금감원장 얘기가 됐는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취임한 지 3년째 되셨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검찰에 계셨을 때는 나쁜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 진짜 처벌의 관점에서 보셨다 그러면은 그 금융감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감독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특정하게 딱 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일의 차이를 같이 보셨던 기간이 이제 3년 정도 됐으니까 그 3년을 좀 돌아보면서 좀 느낀 점 아니면 새로 배운 점 혹은 아쉬운 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이슈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부분을 결론을 내리는 게 이제 법적의 역할이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사실 어떤 경우에는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옳고 그르다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뭐 대법원의 판례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그냥 대법원의 판례를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 어떤 특정 형사법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내지는 이런 시장 발전이라든가 금융시장 어떤 그런 균형? 이런 거 관련돼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검찰에서 결정할 때는, 물론 이제 그 결제 라인이 있지만, 주인 검사의 의견, 뭐 검찰총장의 의견, 몇 사람의 의견이 일치가 되면 결론이 나는 거니까, 이 안에의, 그러니까 법률적 의사결치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아무리 예를 들어 금융위원장님이랑 저랑 뭐 등등 모든 생각이 같다 하더라도, 시장이 바이를 안 해주면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플러스 내지는 유관기관과의 조율이라든가 협조 내지는 뭐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미리 이제 이런 포석을 둔다든가 이런 약간의 그런 균형과 관련된 문제들 내지는 옳고 그름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경험을 쌓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사실 원장님 가장 그 이슈가 크게 됐었던 게 저희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이거는 사실 이분이 감독원장이 맞으신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발언을 하셨어요. 직을 걸고 내가 상법 개정안을 지켜낸다. 뭐 이런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본질적인 질문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지금 주주충실 의무라든가 상법 개정 지배구조 합리화 관련돼서 그게 되면 이제 재계가 아무것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고 한다는 그런 류의
일종의 이런 어떤 그런 프로퍼간다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 상법으로도 적용을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라고 이제 벌써 그것도 꽤 됐네요. 어쨌든 2000년 초반이었나 한 게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주주 충실 의무의 범위를 이렇게까지 좁아야 된다는 게 법원에 확립된 판례가 아니었고, 오히려 하급심에서는 충실 의무의 대상을 특수거래에서는 넓혀봐야 된다는 게 꽤 있었거든요. 근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사실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런 취지로. 근데 그게 6대5로 결론이 나면서, 그것도 뭐 예를 들어 최근 뭐처럼 8대0이 안 났다고요. 6대5, 그것도 원래 13명인데 2명은 기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3명이 아닌 11명짜리 판결하면서 6대5로 결론이 나갔고, 그게 지금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지금 세계와 자본시장계를 지배해온 충실의무 축소 해석에 지금 단초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지 주주의 이익까지는 고려하지 그러니까 않아도 된다. 회사에 손해를 안 미치면 주주들이 이해관계가 달라도 쪽박을 깨더라도 이사는 책임을 안 진다라는 게 지금 해석의 원칙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법원이 해석을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좀 더 정치하게.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 나중에 다른 이슈랑 연결되는데, 이게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법원이 좀 더 룸이 있는데, 형사 책임, 감옥을 가라는 문제다 보니까 배임죄. 그리고 배임죄 자체가 설계가 되게 이제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법원 입장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다만 더 이상 이거를 이제 감내하기는 어렵다 보니 입법적으로 해결하자, 정책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사실은 충실 의무의 문제인 거고, 우리 정부에서도 뭐 지금 여러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결국은 지난 그러니까 아주 정권 초반 인수위 때부터 우리가 그걸 준비한 게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계속 이거를 발전시켜 오면서 본질적인 것들은 충실의무를 포함한 주주보호 가치를 상법 등에다 넣는 것, 그리고 그거는 이제 원칙의 문제인 거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자본시장법이 이제 무슨 시가만 맞추면 무조건 다 면제부가 되는 형태로 돼 있으니까, 밸류에이션과 관련돼서 적정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장치를 마련하고, 적정 밸류에이션이 제3자의 독립성에 대한 그런 어떤 보장이 되는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료를 나중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 있게 그걸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게, 저희가 이미 이제 제출한 자본시장법 안에 이미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그 전에 계속 준비했던 내용이 들어있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과도하게 형사처벌 위주로 이거를 통제하게 돼 있으니까 형사처벌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증거발견 기능이 사실 민사에서 어렵기 때문에 어떤 공적 증거발견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되게 지금의 추상 배임죄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게 절차를 만들어서 배임죄가 촉발될 정도로 잘못을 한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적정 밸류에이션을 거쳤거나 이 사회에서 그게 다 서류가 마련되어 있고 그게 이제 제3자가 보증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민사는 모르겠지만 배임죄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어떤 배임 적용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든가, 또 입법적으로 예를 들어 뭐 배임죄를 약간 뭐 법령을 좀 수정해갖고 조금 더 범위를 좀 축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가 되게 깊게 됐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원래는 저희가 상법 충실 의무 개정안을 지금 민주당이 낸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깔끔한 조문이 있어요, 만든. 그거를 저희가 사실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다만 추진 과정에서 어쨌든 재계의 반대가 너무 강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예를 들어 제가 제 뜻을 굽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약간 굽힌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모든 법이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한 상태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자꾸 이거를 피해가려는 또 이런 루프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공감대가 무슨 우리가 혁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재계랑 소통을 많이 하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게, 합병 등 제한된 형태의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충실 의무라는 의무는 안 달았는데, 주주보호 의무라고 해서 결국은 정말 심한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근거로,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아무리 합병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하더라도 아예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의무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트레스홀드를 넘으면 의무의 대상이 되게 이제 장치를 만들자는 게 저희가 사실 설계를 한 거고, 그러니까 본질은 주주보호 원칙을 넓은 범위건 좁은 범위건 넣자는 게 원칙인 거고, 그게 상법이 됐건 자본시장법이. 근데 지금은 프레임이 마치 금투세가 폐지냐 유지냐 갖고 싸운 것처럼, 본질적인 거는 사실
이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냐 문제인데 프레임이 지금 이렇게 짜졌다 보니까 상법을 개정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개혁주의자고 자본시장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반개혁주의자처럼 돼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주주보호 원칙을 어떻게 늘 수 있느냐, 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지금 180석 야당이 이거를 매운맛 버전으로 지금 해놓은 이상 정치적으로 거기서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부 내에서도 이미 그 주주 충실, 그러니까 그게 다 그렇게 해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충실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거는 정말 그건 나쁜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팩트가 어떻게 됐는데 우리가 그건 그렇지만 우리는 경우가 다르니까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가 관료라든가 내지는 지식인 집단에서 뭔가를 하려면 그래도 전제의 그 출발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돌아온 건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돌아간다 한들 앞으로 3년 동안에는 우리 자본시장법을 통과를 못 시킬 거니 그리고 사실은 자본시장법 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여전히 합리화시켜야 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자본시장법상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으니 그런 지점은 거꾸로 정부가 이건 정부는 책임을 지는 게 이제 정부인 거니까 이제 각 정당이랑 다르잖아요. 여당도 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책임 있는 정부가 사실 그렇게 어떤 그런 형사처벌을 좀 완화한다거나 합리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을 내면서 이걸 끌고 가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특히나 탄핵이란 국면에서 왜냐면 그 시점을 보면 그게 돌아올 때는 권한대행이 최성목 대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리할 때는 한덕수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기들이 처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며칠 만에 결정을 하신 거라고요. 사실은 저는 또 한덕수 총리는 너무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게 왜냐면 디폴트가 큰 변화를 초래 안 하는 게 대행의 어떤 그런 원래 포지션인 게 맞잖아요. 우리 헌법 원칙에 비해서 보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건 큰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액션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이제 이런 우리 그 산업의 거버넌스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큰 변화는 거니까 대행이 그거를 하기 어렵다라는 스탠스를 취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리스펙트해요. 다만 조금 더 아무리 대행 체제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게 대선 국면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만 대통령이 오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이 이슈는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이슈니까 우리가 정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끌고 가려면 좀 더 합리적으로 담론을 만들어갖고 형사처벌 완화라든가 이것들이 주는 부작용을 어떻게 낮출지와 관련된 것들을 끌고 가는 게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 거고 반대로 대선이 생기게 되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왜냐면 솔직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건건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 뭐 하나에어로 유상증자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이슈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본시장을 통한 이제 자산 형성이라든가 증대의 그 니즈가 크단 말이에요. 아까 나중에도 아마 또 질문에 있으셨는데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우리 국민들한테 자산 형성의 주된 툴로 되기에는 이미 레벨이 너무 높은 데다가 가격이 너무 높아갖고 그거를 따라가려면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그러면 너무 이제 리스크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연금시장이 이런 것들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보수당 입장에서 보면 그 시장의 룰과 관련된 문제니까 룰을 공정하게 해서 모두가 페어하게 하자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보수의 가치 맞거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보수가 이 가치를 놓치고는 선거 국면에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너무 정치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지만, 결국 정책과 정책이 지금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사실은. 원장님 말씀을 저희 또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긴 하는데요. 아까 전에 이게 그럼 정부의 스탠스가 이게 주주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계속 가지고 있었냐라 그러면은 뭐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 법무부에서도 이게 상법 개정은 너무 뭐 처음에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다 너무 포괄적이라 그러다가 상법 개정하지 말고 자본시장법 개정하자 그러니까 그럼 뭐 좀 빼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스탠스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원장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이거는 오히려 보수의 가치에 가까운 일을 왜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서 저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문제가 되고 자본시장법이 세부적으로 그걸 규정해 주는 거라 그러면 두 개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이
상법 개정안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는 국제적 기준에는 안 맞지만 다소 대기업 오너들한테 유리한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해서 지금 수십 년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꽤 좋은 경제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사실 솔직한 얘기로 1, 2세대의 우리 그 어떤 그런 창업 경영진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헌신과 기업가 정신은 상당히 그 되게 뭐랄까, 저는 되게 존경한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파일을 나눔에 있어서 좀 더 언페어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파일을 2~3배를 만들고 그리고 본인이 떼어간 파일을 자기가 집에 안 갖고 가고 어쨌든 반도체 투자도 하고 예를 들어 무슨 전기차도 만들고 이런 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지금은 과연 예를 들어 고려하는 이슈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3, 4세 경영으로 와갖고 그분들이 과연 과거에 우리 창업진이 보여줄 것 같은 그런 희생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보여줘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 저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과거 1, 2세대가 보여줬던 지난 한 3, 40년간의 이런 것들은 룰이 좀 언페어하더라도 그 언페어한 룰에 따라서 지금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확 바꾼다는 거, 게다가 또 이제 형사처벌의 그 리스크가 큰 상태에서 바꾼다는 건 사실은 그분들 말씀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민주당에서 그거를 귀 기울여 들었는지 저는 되게 의구심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텐데 다만 이제 각자의 이제 정책 입장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기업에 무조건 부담을 주는 게 통쾌하죠. 근데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어느 선이 만명하지 않으니까 이 선을 넘으면 형사처벌 받는 거야, 감옥 가는 거야, 검찰이 부르는 거야,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 리스크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면서 한 발씩 같이 나가야 된다고요. 저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변화의 의지와 방향인데,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보수 정부에서도 주주보호 원칙에 대해서 공감한다 말씀을 해주셨던 거 공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거예요. 뺏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우리 정말 이걸 어쩌면은 이게 차기 대선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이 주주보호는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주보호의 방향과 의지는 확실하다. 네, 옛날 같았으면 저희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의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신고서를 발표를 했으면은 아마 감독원장 집에 가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증권신고서 심사 기능 자체가 과연 그거에 맞는 칼인지는 모르겠는데, 영 급하면 도라이버라도 수박을 잘라 먹자라는 지금 이런 심정으로 서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시장에서 수용이 된다는 건 뭔가 이런 변화의 필요성이 어떤 시대적 담론으로 누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플의 누구, 예를 들어 아마존의 누구는 왜 주주랑 소통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 주주들한테 소통을 하면서 그것들을 꿈을 팔고 내지는 자기들이 그것들을 시장과 배당을 많이 안 해도 소통을 많이 하면 결국 미래 성장과 관련된 확신을 주면 시장이 따라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저는 거꾸로 상법 개정만으로는 안 돼요. 각자의 그 경제 주체들이 이런 소통의 필요성과 내지는 변화한 시장과 관련된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증권신고서와 관련돼서 저희가 바라는 것들은 그런 정신이 증권신고서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걸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려하는 바는 그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두산 사례도 그렇게까지 악마화할 건 아닌데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추측컨대는 여론이 언론이 악마화 시키면 금감원도 그 여론을 거스르지 못하고 악마의 잣대로 증권신고서를 받아들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를 들면 한화 같은 케이스도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계열사가 할인되지 않는 비싼 값의 유상증자를 들어오는 걸로 균형을 맞춰보자라는 건 논리적으로 하나도 합당하지 않은데 여론을 다독이는 카드를 하나 넣으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고, 또 그 전에 계열사 지분이 이동하는 것도 여론은 그거 승계 이슈 아니야? 라고 묻지만 승계로 연결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비상장 회사를 사줬으면 비싸게 사줬네 이런 얘기 있지만 상장회사 주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승계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시중에 다른 기관들한테 팔았어도 얼마든지 같은 가격인 거를, 그거를 시중이 승계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난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다독여서 그냥 넘어가는 방식으로 증권 신고서가 수리되거나 반려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하나 여러 유상증자 관련돼서 누가 이제 가까운 기자분이 연락을 주셨길래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금을 조달하는 거 아니냐. 또 게다가 자금을 조달해서 그나마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떤 약간 되게 이렇게 모험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들은 아니 뭐 감독원이 아니라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쓰셨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뭐 잘부터 편든다고. 아니 다만 이게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무슨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아니면 사모펀드한테 빌려요. 아니면 예를 하나여로도 물적 분할해갖고 IPO 하면은 또 돈을 많이 했겠죠. 뭐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는 나름의 정면 승부한 건 맞다고요. 되게 리스펙트를 해드려야 돼 그거는. 다만 이게 3.6주짜리가 우리 그 단군 일의 최대의 유상증자거든요. 근데 그러고 과연 3.6조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주주들한테 되게 설득을 해야 되는 이 지점인데 바로 직전에 1.3조를 다른 데 보내네 어디다 돈을. 그게 이제 승계 이슈와 관련된 건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투자권과 관련된 진심 어린 이런 곡에 있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다만 이제 이런 어떤 비밀 유지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뭐 우리가 뭐 어디에 있는 뭐 무슨 A조선사를 인수한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글로벌 전략상 각 지역별 이제 그런 수리 거점을 만든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다고 대충. 그러고 다른 회사들이 하는 것도 있으니까 글로벌 그리고 뭐 그중에 그건 뭐 8천억 뭐 이건 1.3조 이렇게 해갖고 한 2.7조니 3.6조니 뭐 다 좋아요. 뭐 4.5조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맞춰서 했으면 아마 훨씬 더 시장 설득하기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이제 재무적인 거니까. 근데 다만 거기에다가 그 전 단계에 계열사 간의 자본거래가 껴 있으니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되게 그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이슈도 그렇고 이런 자본거래에 관련돼서 또 그러는 거야. 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럼 오얏 나무 밑에서는 일부러 지금 가끔은 안 매야 되는 건데 아주 그냥 제일 큰 나무 밑에서 맸네? 그러면 왜 맸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러면 또 그거를 해소를 시키네. 저는 그게 할증이라든가 아니면 그건 저희 관심사는 아니에요. 이제 시장은 좋아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그거를 예를 들어 뭐 25% 말고 그냥 시장가로 발행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다만 본인들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지금 드는 궁금은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그러면 처음부터는 이걸 왜 했지? 그리고 이거는 거꾸로 이게 차라리 그냥 그럼 뒷단은 이거를 자회사의 의사결정을 자기들이 에어로가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자회사 결정은 솔직한 얘기로 자기 혼자 못하는 건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뭐 그룹이랑 소통했건 어떻게 했건 간에 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죠. 솔직하게. 물론 다 솔직하게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내부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내용들도 있고 사업 기업 비밀이 있지만 다만 이거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원장님 이게 되게 심플한 게 아까 이프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주들이 반발하니까 네. 돈 빼간 게 문제라며 돈을 다시 넣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이 또 돌려보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요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 약간 니제를 네가 알렸다인가? 정정신고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셨으니까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닌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뭘 더하라 말라 이런 건 아니고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랑 예를 들어 경과와 관련된 부분을 좀 써달라고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두산 것만 해도 아주 초반에 증권신고서 할 때는 저희도 그냥 실무단에서 이제 그쪽 뭐 주관사라든가 로펌 통해서 할 때 그 정도만 했는데 두산도 너무 서로 오해가 생기니까 뒷단에는 제가 됐건 우리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쪽 경영진이 그쪽 경영진이랑 해갖고 우리는 이런 의도고 그쪽에다 부담 주려고 아니라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증권신고서를 이제 하나도 지금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본인들이 어떻게 좋지 않은 거와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가 말을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뭐 그거를 무슨 25% 할증할지 말지. 다만 증권신고서에 아까 얘기한 취지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주들의 판단을 하는 충분한 정보를 달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올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은 저희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원장님 참 진짜
멋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되게, 투자자들도 되게 환호하고 막 그래요. 뭐 이거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맨날 주총하라 그러면 주총에서 맨날 깨지고, 뭐 그래가지고 막 시원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항상 반복되는 얘기기는 한데, 그러면 주주이익보를, 이게 주주와의 소통을 한 건지 만 건지를 우리가 금감독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는 주주하고 소통을 IR을 5번을 했는데 7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주주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 증권신고서가 통과가 되나요?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주들이 그 부분에서 환호하는 건 있겠지만, 증권신고사라는 어떤 관문을 가지고서 이거는 소통이 미비하다. 그럼 소통이 어떻게 소통을 해야 소통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뭐 아까 중요한 사항을 미기재했다. 그럼 중요한 사항이 뭐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를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사라는 형식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 평가를 금감원이 하게 되는 좀 이상한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이제 결국은 그런 우리가 이제 무슨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도 이제 뭐 기업이랑 어떤 소통을 해갖고 하냐의 문제인 건데, 뭐 증권신고서는 결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갖고 주주가 판단하는 취지로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만 이게 그냥 단일 기업의 단순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해서 기업에서 결정한 거고 뭐 이런 건데, 다만 이게 자회사 간의 대규모의 지분 이전과 관련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 거꾸로 그러니까 지분 구조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주주들의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게 예를 들어 그룹의 지분 구조를 간단하게 했다. 그럼 그게 관련이 있다 없다는 우리는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주의 이익에 손해가 안 나는 정도의 고려는 했다라는 것들을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게 저희도 이런 증권신고서 심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데 앞뒷단에 복잡한 사업 구조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두 번씩. 어쨌든 간에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된 이런 이니셔티브라든가, 방산기업과 조선산업의 시너지라든가, 에너지기업, 특히나 이제 에너지 운반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엄청나게 마치 1, 2세대 때 창업주가 보여줄 수 있을 그럴 정도의 어떤 그런 혁신의 느낌 가지고 지금 해오는 건 맞거든요. 그게 이제 뭐 티켓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꼭 실패하면 또 책임질 일이지만,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사실은 부족한 게 그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그걸 하겠다면은 도와줘야 된다고요. 물론 증권신고서에 다 기재할 수 없어요. 다만 시장에서 우리 증권신고서는 컨텍스트 안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장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별 문제가 없으면 그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건데, 그 컨텍스트 안에서 시장에서 논란이 있는에서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논란이 있으니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약간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논란을 유상증자 신고서에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될까요? 미래에는? 근데 규범이 쌓여 있는 것과 실제로 어떻게 왜냐면 사회에서도 거꾸로 우리 김프로님이 사회에서로 가셨어요.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산업의 사회에서 갔어. 그럼 갑자기 내가 무슨 전지전능하게 그 모든 걸 판단할 수 없고요. 결국은 각각의 이 시행착오들이 좀 쌓여야 되는 거고, 이제 충실의무와 관련된 남소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다중대표 소송할 때 막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중대표 소송에서 사실 지금 오히려 소송 제의가 없다고 지금 문제 삼잖아요. 결국은 저게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닌, 예를 들어 신주 발행가와 관련된 민사적 다툼이 있다거나, 내지는 이제 유지 청구를 한다거나, 민사적 영역에서 그런 다툼이 있어갖고 법원이 판례를 저는 거꾸로 남소까지는 아니지만 소가 쌓여야 돼요. 행위 규범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법 하나 개정으로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제 생각에는 한 5년, 10년 걸릴 문제인데, 다만 규범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기를 기준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자는 지금 사회적 담론을 쌓아나가고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규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전히 증권신고서 심사는 하는 거고, 여전히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현대차 주주소통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기아데이, 현대데이 이런 거 좋단 말이에요, 보면. 왜냐면 미국에서 하는 걸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도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스며들고,
우리 회장님들도 내지는 CEO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그러니까 회장님의 심기만 따지는 게로 능사가 아니고 회장님의 심기만 따지다가 나중에 더 시끄러운 일이 나갖고 회장님 심기가 2배로 나빠지느니 회장님의 심기와 시장의 심기를 같이 하는 게 궁극적으로 회장님의 심기를 좋게 만든다는 것들을 모두가 지금 다 배워나가는 과정 아닌가요? 원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의 맥락은 뭐냐면 결국은 투자자 보호란 말이에요. 그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어떤 기업의 재무 활동과 투자자의 이해가 배치되는 거를 묵과할 수는 없다. 그게 아니, 이제 어떤 투자자 보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의 측면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이제 큰 범위의 투자자 보호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어떤 케이스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게 영향력을 빨리 전파하는 일이긴 해요. 근데 이걸 빨리 시스테마이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대기업 무슨 이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상장 기업을 아무도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일반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IR을 무슨 이벤트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 상장이라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려고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어떤 사이즈, 어떤 규격에 그리고 어떤 정도의 퀄리티에 부합되는 정도의 IR 활동을 저는 제도화해야 된다고 정말 오랫동안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벤트, 어떤 목적을 가진 이벤트가 딱 되면 그건 IR이 아니거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인베스터 릴레이션이라는 이 본연의 이거를 차라리 감독원에서 이런 거를 감독원에서 해주시면 이거는 아무 이론도 없이 아마 그 시장 참여자들이 다 환호하고 이거 정말 잘하시는 거다. 그런데 사실 제도가 있긴 있어요. 뭐 거래소에도 뭐 있는데 상장하기 전에 있죠. 사실 액팅하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걸 규정화할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되게 공감이 가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투자자 보호라는 게 결국 물론 이제 기업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투자가 보호되는 거라서 같은 얘기긴 한데, 또 하나는 왜냐면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자기들이 제일 잘하니까 맞겠죠, 가급적. 다만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최소한 시장에 한번 검증을 받는다는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 아까 고려연 말씀을 드렸지만 고려연이 그 많은 유보금들과 관련된 이런 사회적 논란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거꾸로 과연 이런 분쟁의 대상이 됐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의 내부 정보를 얼만큼 외부까지 공개할 수 있는 문제와 내지는 거꾸로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이제 이사회 제도라는 회사의 어떤 그런 원칙상 직접 공시라든가 IR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사들이 그러니까 공개되지 어려운 것들은 이사들이 그걸 통제해야 되는 이런 설계잖아요. 그런 것들을 양쪽으로 다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 그런 평가들이 많아요. 원장님의 3년을 다 보면서 취지가 너무 좋다.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걸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게 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때 가계부채 때 분명히 우리 사회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가계부채를 좀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원장님이 그 가계부채 잡아라 그랬더니 은행은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서 원장님이 금리는 올리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대출을 안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은 갑자기 대출 금리가 올라가더니 그 다음엔 아예 대출을 못 받는 상황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방법론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가계부채 문제라는 건 이제 부동산과 너무 연관시켜서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부동산이랑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1670조 정도 수준이고, 지금 민간 여신의 공급 규모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4,000조 정도로 보면 그 중에서 한 1,900조가 예를 들어 그게 이제 공급 사이드의 PF 공급이건 내지는 뭐 어떤 형태건 간에 부동산 건설업 관련된 여신 공급이 지금 거의 그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자금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효율적 활용? 물론 이제 부동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부동산업의 특징이 예를 들어 뭐 이런 어떤 좋은 예를 들어 뭐 록봉기 힐스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런 여기 뭐 여의도 좋은 프로젝트처럼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있지만 어디 저기 허 벌판에 이제 똑같은 형태의 건물을 7개 정도 찍어내는 이런 것들이 과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에 관련된 이런 다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만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너무 많이 쏠려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는 이제 정부 내에서 되게 욕을 많이 먹더라도 저희가 되게 강한 기조로 지금 끌어온 거, 이제 그래서 경상 GDP 내외로 지금 90%, 아마 작년 말 90%니까 이제 올 상반기 관리가 혹시 잘 되면 그 이하로 9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이제 그렇게 뭐 기대 내진 전망을 하는데 작년 상황은 당연히 비난을 하실 수 있고 비난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점 기준으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코스트 베너핏이 뭐가 있냐에 대한 문제를 볼 때 원래로 치면 연초부터 가계부채 관리가 조금 더 스무딩이 되면서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냐면 정말 전세자금 필요하거나 정말 이제 국민주택 필요한 분들은 대출을 꾸준히 받아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 이후로도. 근데 이제 집 문제는 아니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실수요자고 나는 집이 하나인데 하나를 바꿔서 옮겨갈 거고 내가 옮겨가려는 게 나는 예를 들어 이 정도 수입이 되니까 어느 정도 나는 갚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 뭐 지금 A 지역에 살지만 남들이 좋아하는 뭐 무슨 갑고등학교에 있는 저 동네로 가고 싶다. 그건 정말 실수요자고 건강한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발동이 한단 말이에요. 다만 은행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물론 작년에 은행전 연이슈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상반기에 금리를 확 낮추면서 대출 마케팅을 엄청 많이 해갖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주요 그 리테일 하는 은행들이 100%, 심한 경우에는 160%까지 상반기에 원래 연내의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추세가 6조 정도 실조하더니 이제 한 8, 9월이 막 9조 이렇게 넘어가고 아마 그대로 뒀으면은 10조가 넘어가고 아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가 넘었을 거거든요, 저희. 근데 이제 그거는 가계부채 관리 자체로도 나쁘지만 그러면 은행들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은행을 블레임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은행들도 자산의 쏠림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왜 하냐면 자산의 쏠림은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거든요. 기업 여신 너무 많이 해갖고 옛날에 외환위기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여신도 좋고 주담대도 다 좋단 말이에요. 다만 어떤 자산의 쏠림은 그 자체로 리스크를 내포하니까 주담대만 해서는 안 되는데 주담대가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모두가 주담대한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 거고 본인들은 지금은 늘었지만 예를 들어 자연 회수분이 있으니 감소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한 6조대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데 실제 목표치를 한 140% 초과를 했더라도 그게 8, 9조대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해서 솔직히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은행장님들도 솔직히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러니까 제일 잘못한 건 앞에서 관리를 못한 거예요. 정책금융을 그럼 과연 그만큼 늘게 하는 게 맞냐. 근데 다만 정책금융은 취약층과 관련된 문제니까 정책금융을 줄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부분, 내가 건강한 자산 증식의 욕망을 갖고 여기서 절로 옮기는 말 그대로 실수요자인데 나는 5억만 빌리면 절로 갈 수 있는 건데 왜 나를 못 빌리게 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 가장 강한 요구인 건데 다만 모든 사람들이 저기 있는 그 집을 지금 예를 들어 100원짜리 집인데 다 같이 뛰어들면 순식간에 150원 되는 건 너무너무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한 건데 근데 그러면 그거를 시장의 원리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 집이 있어서 이미 거기 살고 있는 건데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DSR 한도가 나오니까 저기 가고 싶다라는 이 욕망이 정말 실수의 욕망인 건지 자산 증식의 욕망인 건지 되게 희미한 지점이 좀 있거든 사실은.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그런 욕망들이 건강하게 시장에 소화가 되면 되는 건데 쏠림이 있을 때는 그 욕망 자체가 시장에 어떤 트리거를 부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과연 당국이 개입을 해야 되는지 함은 조용히 해야 되는 건지 함은 세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게 해야 되면 뭐 금융위원장이 해야 되는 건지 금감원장이 해야 되는 건지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월별 가계부채 증가가 10조가 넘는 부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결정을 한 거고, 그 자체는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한테 돈을 못 빌리게 하는 영역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 은행이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못 빌리게 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블레임을 양쪽에 다 받을 수는 있지만, 다만 그거 자체가 잘못한 거죠. 근데 다만 그걸 안 함으로써 갖고 올 수 있는 다른 잘못, 예를 들어 정말 지금 최근에 토거제 이슈는 작년 하반기 이슈에 비하면 부동산 시장이 요 정도 움직인 거거든요. 작년 이만큼 움직였다고요. 근데 요 정도 움직인 것 같고 지금 최근 한두 달 동안 이런 난리가 난 건데, 저는 거꾸로 그렇게 했는데 안 잡힐까 봐 걱정했어요. 부동산 가격 급증이 걱정됐어. 아니, 가계부채 급증이 걱정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 함수가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걸 좀 엄밀히 따지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나면 그걸 꼭 매년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GDP, 경상 GDP 성장률 이내로 맞추려면 약간 작년과 다르고 올해가 다른, 예를 들자면 5조, 월별 순증이 5조 정도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상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을 넘어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걸 기계적으로, 왜냐면 이사철도 있고 뭐 겨울철도 있고 뭐 가을철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똑같이 4.5조, 5조를 맞출 수는 없어요. 어느 달은 7조가 될 수 있고 어떤 달은 예를 들어 뭐 1.5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추세로서 그게 안 맞으면은 GDP를 벗어나는 이런 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한 5위권이 됐지만 거의 한 2, 3위권 정도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고, 해외 예를 들어 뭐 S&P라든가 모디스 이런 데서 한국의 매크로 리스크 요인으로 1번으로 꼽았던 게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 리스크 내지는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촉발될 수 있는 측면과 가계부채로 인해서 지나친 금리 부담이 사회의 총수요를 눌러갖고 경제 성장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리스크, 1번 되는 리스크거든요. 그것들을 사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관리한 거고, 작년 하반기의 맥락도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한 거고, 부동산이랑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을 왜냐면 우리가 가계부채 아무리 관리한다 하더라도 정말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뭐 증여를 받건 돈을 빌려건 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마치 가계부채를 기준금리로 못 잡는 것 같이 가계부채 관리로 특정 부동산을 잡을 수는 없어요. 코릴레이션이 있을 뿐이지. 그 금융감독원의 어떤 그런 그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응이라는 게 매크로 지표를 보고 참고는 하셔야죠. 네, 가계부채의 비율이라든지 총액이 얼마나 느는가. 그러면 이제 사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개별 은행들의 지표 관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A 은행은 매우 그 가계부채, 이 대출에 대해서 계속 관용적이어가지고 이게 트리거링이 되는 임계 쪽으로 가고 있으면 여기는 원래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여기를 지켜라. 근데 어떤 은행은 행정의 팔리시가 야 이렇게 하면 위험해.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지 마. 근데 원래 이게 맞는데 똑같은 행태를 보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관리 목적 DSR이라고 되게 테크니컬한 얘기긴 한데, 관리 목적 DSR을 은행 자체가 지금 관리하도록 계속 그거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그걸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은 저희 생각에는 아까 얘기한 어느 또 되게 이제 그런 프루던트한 어떤 은행장께서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한 번쯤 했을 법도 한데, 지금은 오히려 기업 여실을 하게 되면은 크게 떼일 수가 있으니까 주담대는 떼이지도 않고 설사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정부가 받쳐주니까, 사실은 원래 폭락을 예를 들어 레고랜드 사태가 됐건 뭐가 됐건 정말 시장 가격 이슈가 있으면 한 번 정도 크러쉬가 있는 것도 길게 볼 때는 좋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저희는 그거를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적으로 그렇고 용인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받쳐주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게 최선의 행태적 옵티마이제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원래는 당신들이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의 실제로, 왜냐면 지금의 DSR이라는 건 사실은 뭐 40년 주담대는 60세가 빌리더라도 100세까지 경제생활하는 걸 전제로 주담대를 뽑는 거니까
정말 DSR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한도를 늘리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러면 정말 당신들이 정말 이분들한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꼭 담보 가치가 아니더라도, 왜냐면 담보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원리금 디폴트가 생기면 그거는 이제 부실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관리를 좀 하시라라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한 관리 목적 DSR이거든요. 그러니까 DSR은 DSR이 안 되면 대출해주지 마 이런 거지만, 관리 목적 DSR은 원래는 좀 그렇게 하셨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시니 그런 걸 같이 한번 좀 얘기해보자라는 게 사실 관리 목적 DSR의 주된 방법론인 거고, 근데 쉽진 않아요.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우리나라에 꽤 큰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는 부동산이 급격하게 상승하다 약간 꺾이는 국면에서 금융회사들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게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생각해보면 레고랜드 때 약간 아까 뭐 둔촌주공 몰래 도와주셨다 그러는데 시장에선 다 그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고 원장님께서 구해주셨다라고 다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크게 사고 나지 않게끔 관리를 하셨었고, 근데 태형건설 때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라 그랬더니 남의 뼈를 깎더라. 그러면서 어떤 채권자들, 수많은 채권자들의 이해관계와 채무자의 이해관계 조율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과감하게 또 그 개입해서 좀 정리를 좀 하셨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PF가 터지는 부분들이 이게 보이고 부실이 잡히는, 충당금 잡히는 게 보이는데 사회적으로 그 아주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금융회사도 하나도 이렇게 정리되는 곳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진짜 어떻게 그 과정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아까 앞서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관련된 금융이 이제 주담대 등 수요 사이드도 사실 쏠림이 있고, 공급 사이드, 이제 소위 그 전에 사실은 증권사가 얘기했던 IB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이런 대단한 프로젝트 IB가 아니라 사실 다 부동산 IB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은 자금들이 다 글로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 어느 시점에는 실질적 부가가치 생산이 되게 많이 됐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쏠림이 있으면서, 왜냐면 증권사 같은 경우, 자꾸 증권사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주관을 증권사가 하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허허벌판에 아파트를 지어도 나중에 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이제 파이낸싱 과정에서 일단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이게 다 단계화돼 있잖아요. 부동산 PF가 뭐 3개월에 됐고 있고, 그러니까 리파이낸싱에서 수수료를 받고 하니까 설사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그리고 대부분 또 뭐 아까 은행장 말씀드린 은행장님도 사실 2년이 임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할 게 아니라 자기 임기가 2년, 자기 임기가 3년이면 그 허라이즌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부동산이 그런 상황으로 PF가 온 거고, 그 PF가 사실 눈덩이처럼 쌓여서 레고랜드 사태의 본질도 결국은 채권,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보증 채권의 디폴트 여부가 문제가 돼갖고 자금 시장이 흔들린 거지만, 그 뒤에는 사실 그 레고랜드라는 그 특정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변제 여부라는 그림자가, 그럼 그 정도도 문제면 다른 부동산은 더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그 심리적 트리거를 촉발한 거고, 그로 인해서 뭐 여전채는 물론이고 모든 채권들이 발행이 안 되고, 보험사도 연말에 사실은 유동성 이슈가 사실 보험은 장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험이 유동성 이슈가 생긴다는 건 우리 생에 한번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사실은 벌어졌던 게 22년 말인 거고, 이제 레고랜드 사태는 빨리 했냐 늦게 했냐 욕은 많이 먹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들어가서 무한 유동성 공급을 하고, 개별 아까 둔촌주공 말씀도 하시고, 개별 뭐 흥국생명이 됐고 개별 등등과 관련돼서 개별 오퍼레이션도 하고,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오퍼레이션이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는 마치 크레딧 스위스가 넘어갈 때 그 핀마가 이제 스위스 감독 당국이 UBS 붙잡고 니네가 인수할래 말래 뭐 이렇게 해갖고 소당 친 거랑 비슷한 거라서, 그렇게 해갖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그 플레이어들과 이렇게 깊게 소통하는 게 맞냐에 대한 그런 끝도 없는 철학적 문제라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아마 시장이 크게 무너졌을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서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새마을금고 뱅크런도 그렇고, 뭐 태형건설 워커아웃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일련의 사태들은 부동산 PF가 문제가 됐고, 거기에 여신을 공급하거나 내지는 채권을 인수한 뭐 캐피탈사가 됐거든요. 거기에 계속 크레딧 이슈가 생기면서 약한 고리가 흔들리고 하면서
새마을공고가 끝물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끝물에 21년, 22년 이럴 때 많이 들어가서 거기는 다 나쁜 물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와 관련돼서 건전성 이슈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데 돈을 빼기 시작하면서 다 돈을 뺀 거고. 그러니까 건설사 문제도 결국 건설사가 보증을 하니까 보증과 관련된 보증 크런치가 생기는 건설사가 어디가 먼저 쓰러지냐 뭐 이런 이슈가 생길 때 태형건설과 관련돼서 일종의 것도 런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걸 차환을 시켜주면은 태형건설이 사실 유지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런이 생기니까 다들 이제 채권을 회수하니까 유동성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관련된 워크아웃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일련의 PF가 다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쪽 사이드는 PF인 거고 이쪽 사이드는 주담대라든가 가계부채 문제가 사실 그걸 끌고 가는 거고. 그래서 PF는 사실 저희가 그래갖고 재작년 기준으로 230조, 40조 정도였었는데 최근 기준으로 한 290조 정도로 일단 PF 전체의 총량이 줄었. 이게 꼭 그러니까 악성 PF가 줄었다는 측면에서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돈이 안 나갔다는 측면에서는 꼭 희소식만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악성 물건이 줄이는 과정에서 준 거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관리가 된 거고. 그리고 저희가 태형건설 워크아웃 이후에 그러니까 태형건설 워크아웃이 24년 3년 말 4년 초였으니까 그 이후에 24년에 총선이라는 아수라장 판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재평가를 해갖고 원래는 이제 3단계로 되는 걸 4단계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슨하게 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세게 평가하자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출연한 게 한 23조 4조가 그 230조 중 한 대충 10%? 그 중에 이것들은 악성이다. 저희가 그냥 그렇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당신들은 아무리 악성이 아니라고 불려도 그리고 230조를 그러면 충당을 그만큼 하거나 뭐 예를 들어 뭐 충당을 정말 고정이하 충당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일부 손절을 해라 해갖고 그래서 경공매 프로젝트를 돌린 게 최근까지인 거고 그 중에서 한 아마 6월 말이 되면 다 떨고 한 10조, 11조쯤 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 200조 넘는 걸 다 떨고 아니 200조 중에서 한 6월 말 기준으로 200조에서 한 189조 정도로 이제 전체 사이즈는 줄어들 거고 그 중에서 괜찮은 물건이 있으니까 안 괜찮다고 볼 수 있는 23, 4조 물건 중에서 이걸 정리하고 한 10조 정도 인앤아웃이 좀 남을 것 같고 조금 넘을 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 저희 감독 안에 있는 거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마을금고 빼고 나머지가 5조쯤이거든요. 새마을금고가 4.9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금융위기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감독당국 입장에서 보면 4월 위기설을 해년마다 4월 위기설이 나오고 4월 위기설이 모자라서 애널 위기설이 계속 반복되는 와중에 사실 이거를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저축은행 사태처럼 카드 차이 사태라든가 저축은행 사태처럼 이제 금융시장 크런치를 그러니까 폭력적 방법을 통하지 않고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차라리 시장의 구조정이 있는 것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한 건데 우리가 너무 이런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태형건설 내지는 최근에 이제 이런 것까지 이거를 너무 큰 충격이 없도록 막은 게 과연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선택지는 없어요. 다른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했을 텐데 다만 경제 철학적 관점에서 과연 그게 정말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2, 3년 후에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당국자로서는 사실은 저희가 경쟁자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가 지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악성들이 이제 수조 단위로 줄어들고 근데 평소에도 이런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도 몇 조 단위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정상화되는 측면인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그래서 일부는 지금 신규 물건들이 들어가요. 일부는 이제 예를 들어 서울 인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PF가 지금 시작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건강한 거고 다만 저희가 이제 시행업 이런 약간 정상화 방안이라든가 내지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건전성 규제를 좀 합리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내부 진행 중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프라이스를 많이 치렀으면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합리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건강한 시행 사업을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사회가 한번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게 아마 저희도 아마 공부를 이제 할 거고 아마 어떤 정책을 채택할지는 그 다음 정부에서 또 이제 의사결정을 좀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로드맵이 있는데 또 다음 정부에서 한번 우리가 맞는 건지를 한번 좀 보실 테니까 그런 전 정부 얘기를 좀 해주시니까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장님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는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러다가 그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 선언했을 때 원장님 그 보도를 보니까 그 계엄이 굉장히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과 좀 다른가 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최근에는 여당하고도 갈등을 좀 빚으면서 이거는 사실 그냥 시쳇말인데, 시중에 떠도는 말로 야당에 입당하려고 그러시나? 그런 얘기들도, 물론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신빙성 있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그 원장님 이제 임기가 6월 6일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 이렇게 정말 다양한 그 역할들과 성과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분이 그럼 금융감독원장 이후에는 어떤 일을 꿈꾸고 계실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신가요?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니까 아마 뭘 안 할 거지만 뭘 하더라도 보수의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지 제가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정치를 사실 할 것 같으면 진짜 솔직한 얘기로 작년에 출마를 했죠.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네, 예. 왜냐면 작년에 출마를 했었을 수도 있고, 뭐 물론 이제 뭐 깜냥은 안 되지만 어쨌든 상황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건데, 이제 어쨌든 나름의 한번 그 시점에 의사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환경이 훨씬 더 나쁜데 굳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자꾸 그러면 마치 정치를 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안 되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 하겠다고 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보면 너무 자기희생이 크잖아요, 공적 영역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는 자기희생할 정도로 이제 마음이 이제 단련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서초동에 있을 때는 내가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또 여의도 내지는 금융권에서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꼭 예를 들어 뭐 어떤 것들은 그냥 그렇게 문제를 안 삼는 게,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불거졌으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지만 문제를 안 삼고 넘어가는 게 전체의 상황에서 더 좋았을 수 있겠다는 이런 류의 이제 일종의 현명함 내지는, 그게 이제 꼭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현명한 이런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게 결국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떤 것들은 옳고 그름을 굳이 안 밝히고 그냥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모두에게 더 해피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이 있는 거고. 그런 걸 예를 하나 들 수 있어요? 새로운 걸 하나 좀 배우게?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꼭 뭔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또 하고, 예를 들어 뭐 또 하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이렇게 좀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정치를 안 하겠다는 다른 말로 민간에서 영역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또 뭐 그러면은 야, 공직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사람이 또 로펌과 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겠다는 거냐, 또 이렇게 욕을 하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뭐를 할지에 대해서는 정한 건 없는데, 지금은 이제 공직도 저도 한 25년 했으니까 뭐 좀 다른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거기에 뜻이니까요. 대해서 할 얘기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 오늘 특별 인터뷰 통해서 진짜 3년간 있었던 수많은 이슈들을 정말 다 다루고 싶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다뤄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그 금융시장과 금융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볼 만한 부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기 금감원장은 참 뽑기가 어렵겠다, 이 인터뷰 나가고 나면. 야, 이거 쉬운 거 아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다들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3프로TV가 준비했던 특별 인터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